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CBT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폐기물을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함수율이 40%이고 총 휘발성 고형물은 총 고형물의 80%, 유기탄소량은 총 휘발성 고형물의 90%였다. 또한 총 질소량은 총 고형물의 2%라고 했을 때 이 폐기물의 탄소와 질소의 비를 계산하시오. CMB라는 것은 유기탄소와 총질소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했을 때, 자, 먼저 탄소의 값에서 질소의 값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탄소나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고형물 중에 함유되어 있겠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이 4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함수율이 40%라고 나오면 고형물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60%. 아니면은 1-0.4. 그래서 1-0.4라는 것은 고형물을 뜻하는 거예요. TS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탄소량이 총 고형물의 총 휘발성 고형물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유기탄소량은 총 휘발성 고형물의 9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총 휘발성 고형물이 80%예요. 총 고형물의 80%, 1-0.4가 총 고형물이거든요. 80%. 이 중에 유기탄소량은 90%. 그래서 0.9. 나누기 질소량도 마찬가지 고형물 1-0.4 중에서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면 2%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0.02로 곱하면 CMB라는 것은 36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도시 폐기물 중에서 비가연 성분이 40%, 밀도가 300kg/m의 삼성인 폐기물 10m의 삼성 중에 가연성 물질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주어졌다는 소리는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10m의 삼성 곱하기 300kg은 0.3톤/m의 삼성이죠. 자, 이렇게 하면 톤으로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의 양, 이 중에 가연성 물질, 비가연성 물질이 40%니까 가연성 물질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60%. 그래서 0.6을 곱하셔도 되고 0.6 대신에 1-0.4를 곱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8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단 파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단식 파쇄기가 나오면 충격 파쇄기와 항상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대체로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어때요? 느리죠. 그래서 충격 파쇄기가 칼날을 이용하는 전단 파쇄기에 비해서는 파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납은 이물질의 혼입에 대해서 약하죠. 전단 파쇄기는. 그리고 파쇄물의 크기를 고르게 할 수 있죠. 칼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격식에 비해서 전단식은 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할 수 있어요. 라반이 주로 목재류나 플라스틱류 및 종이류를 파쇄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겠습니다. 적환장의 일반적인 설치 필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적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모아두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은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나반은 설러지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사용할 때 필요하죠. 다반은 불법 투기와 다량의 어질러진 쓰레기들이 발생할 때 필요합니다. 라반은 고밀도 거주 지역이 존재할 때, 고밀도 거주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m의 삼성의 용적을 갖는 쓰레기를 압축하였더니 3m의 삼성으로 감소해졌다. 이때 압축비는, 자, 우리가 압축비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압축 전의 부피가 5m의 삼성 V1, 압축 후의 부피가 3m의 삼성 V2. 그러면 V1에서 V2, 다시 말해서 5m의 삼성에서 3m의 삼성을 나눠주면 압축비가 나오죠. 1.67이라는 압축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시에 파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틀린 것은, 파쇄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가버린 매립 자금만으로도 고밀도 매립이 가능하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고밀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가버린 표면적 감소. 우리가 입자를 작게 만들면 표면적, 비표면적이라고도 하죠. 표면적이나 아니면은 겉보기 비중이 전보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 증가로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서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죠. 다음에 곱게 파쇄하면 복토 요구량이 절감되고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가 증가되어서 바람에 멀리 날아갈 염려가 적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래서 입자를 작게 만들면 비표면적 증가, 겉보기 비중 증가, 겉보기 밀도 증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1톤을 건조시켜 함수율 50톤에서 25% 감소시켰다. 폐기물의 질량은 얼마로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러지 공식 꼭 기억을 해야 돼요.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에서 지금 폐기물 1톤을 건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W1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함수율이 50%니까 P1. 자, 그리고 건조시킨 후에 함수율이 25%, P2가 되는 거죠. 자, 이때의 W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W1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1톤. 그리고 P1 자리에 50%. 그리고 P2 자리에 25%.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6톤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증발되는 수분량. 또는 제거되는 수분량을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발되는 수분량이나 제거되는 수분량은 W1-W2가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각 영양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한 모델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영양 인자예요. 그죠? 그래서 영양 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동적 모사 모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 됐을 때는 독립적인 종속 인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양 인자나 독립적인 종속 인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동적 모사 모델에 대한 핵심 용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이 물질수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질수지법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가번 주로 산업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할 때 이용된다. 맞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추산하죠. 자, 그리고 나번 비용이 저렴한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지가 않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은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라번에 물질 수지를 세울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적당하다. 그래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과 유출되는 쓰레기 양을 이용해서 물질 수지식을 세워서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물질 수지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수식으로 각 인자들의 효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어서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의 예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개라는 소리겠죠. 여러 개니까 다중회귀 모델에 대한 설명.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은 다중, 따라서 라번. 자, 팁에도 있는 것처럼 복잡한 시스템은 다중회귀 모델의 핵심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 계산에 기초로 활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고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 원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소들이 화학적 조성이거든요. 폐기물을 구성하는 화학적 조성. 그래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화학적인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유해 폐기물의 불법 매립에 관련되는 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러브크넬 사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가 8과 pH가 10인 폐알칼리액을 동일한 양으로 혼합했을 때 용액의 pH는,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pH가 7 이하로 나와 있으면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해 주셔야 되고, pH가 7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OH-의 농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pH가 7 이하가 나오면 H 플러스 농도, pH가 7 이상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pOH를 계산해서 OH- 농도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pH 8과 pH 10이 나오니까 OH-의 농도를 이용해서 pH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OH-를 계산을 했을 때 pOH가 주어졌을 때 OH-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OH-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pH가 8이라고 했어요. pH가 8이라는 것은 pOH로 나타내면 pH와 pOH 합이 얼마죠? 14죠. 그럼 pOH는 14에서 pH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6이 되고, 자, 그리고 pH가 10이에요. 그럼 pOH는 얼마죠? 14에서 10을 빼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pOH가 6일 때 OH-는 10의 마이너스 6성 몰프리터. 자, 그리고 pH가 4일 때 OH-는 10의 마이너스 4성 몰프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1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6성 몰프리터, 그리고 지금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1대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4성 몰프리터 곱하기 1 나누기 부피의 합 1 플러스 1. 따라서 OH- 지금 계산한 게 OH-거든요. 따라서 OH-가 5.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몰프리터예요. 그럼 OH-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를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 따라서 이 값을 OH-에 넣고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9.7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할 때와 OH-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H 플러스가 계산됐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지금처럼 OH-를 계산했을 때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pH를 계산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지는 pH가 7 이하로 주어져 있으면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7 이상으로 주어져 있으면 OH-의 농도를 계산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서 도체 물질과 부도체 물질로 분리하는 선별법은, 자, 도체 물질과 부도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은 정전기 선별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반면에 자력 선별법은 철 같은 우리가 자석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반면에 와전류 선별법이라는 것은 비자성이면서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우리가 비금속 물질을 분석하는 게 와전류 선별법이에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소각 처리에 중요한 연료 특성인 발열량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가번의 저위 발열량은 연소에서 생성된 수분이 응축하였을 경우의 발열량이다. 실제로 저위 발열량은 응축열이라는 게 수분의 정발 잠열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정발 잠열이 제외된 값이고, 응축률이 포함된 것은 고위 발열량입니다. 다음에 고위 발열량은 소각로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발열량으로 진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소각로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그 저위 발열량을 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단열 열량계로 측정한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발열량은 플라스틱의 혼합률이 많으면 증가하지만 계절적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플라스틱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발열량은 증가를 하죠. 그리고 계절적인 변동과 상관의 연관성이 아주 높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재활용 정책 중에서 EPR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 EPR이라는 것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죠.
따라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EPR이니까 나번이 정답. 그리고 17번 폐기물 처리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 처리 대책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감량입니다. 감량. 그죠? 자, 답은 무해화, 답은 발생 억제, 답은 재생 이용, 답은 다량 소비. 다량 소비를 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억제 방법은 감량입니다. 감량.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선별법 중에서 와전류 선별법으로 선별하기가 어려운 물질은 자, 와전류 선별법입니다. 자, 와전류 선별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성이고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비철금속을 우리가 분리를 하죠. 따라서 여기서 비철금속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입니다. 따라서 철은 자석을 이용하죠. 자력 선별법을 이용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수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환장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답은 쉽게 간선도로에 연결되며 2차 보조 수송 수단으로 연결이 쉬운 곳, 답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곳, 답은 수거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에서 가능한 어때요? 가까운 곳. 자, 그리고 주민의 반대가 적고 환경적 영향이 최소인 곳.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설 재료로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형태는 건설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분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유기물은 건설 재료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유기물이 뭐예요? 하수 설러지가 유기물이잖아요, 주로. 따라서 하수 설러지는 분해가 되기 때문에 건설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2과목 폐기물 처리 기술 21번을 보겠습니다. 유기물 포도당 1kg을 현미성 소화시킬 때 이론적으로 발생되는 메탄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기물 포도당을 현미성 분해를 시키면 CO2와 CH4가 나오죠. 따라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줘요. 그러면 메탄이 3개, CO2가 3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당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이 12짜리가 6개, 수소 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반면에 메탄이라는 것은 CH4는 메탄은 분자량이 탄소가 12, H 1짜리가 4개니까 16이죠. 그래서 180kg의 포도당을 우리가 분해를 시키면 메탄이 산물이니까 3 곱하기 16kg이 발생해요. 따라서 포도당 1kg에 해당하는 값은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하면 0.27kg의 메탄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고화 처리 시에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혼합률은 고화제 첨가량과 폐기물량의 질량비로 정의된다. 고화 처리 전의 폐기물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밀도가 1.3g/cm의 삼성이라면 혼합률이 0.755일 때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부피 변화율은 자, 여기서 부피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1 플러스 혼합률이 0.755 곱하기 고화 처리 전의 밀도 1.0g/cm의 삼성 나누기 고화 처리 후 1.3g/cm의 삼성으로 계산하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35라는 부피 변화율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미성 소화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현미성 소화라는 것은 설러지를 처리했을 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현미성 소화라고 합니다. 가번은 동력시설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운전 비용이 저렴하다. 다음에 소화 설러지의 탈수 및 건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현미성 분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썩혀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설러지가 적어지고 입자가 작죠. 따라서 탈수도 용이하고 탈수가 용이하니까 건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화 시간, 처리 시간이 호기성에 비해서 아주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반응이 더디고 소화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다음에 소화가스는 냄새가 나며 부식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퇴비화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업장 폐기물에서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없는 폐기물은 퇴비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은 퇴비화 이용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답은 토양 오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설러지에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독성 물질의 함유 농도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답은 중금속 물질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합성 차수막 중에서 PVC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PVC죠. 답은 작업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답은 접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답은 자외선 오존 기후에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 화합 물질에 약하죠. 그래서 자외선, 오존, 기후, 유기 물질에 약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합성 차수막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고형화라는 것은 고체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럼 고형화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운반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답은 재이용 가능한 농도여야 한다. 답은 고형화시킨 후에 침출수와는 관련이 없다. 자, 우리가 고형화시킨 후에는 침출수의 발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염물질도 용출이 없어야 되고 독성 물질의 용출도 없어야 되는 거죠. 분해 불가능하고 연소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답은 유해물질의 침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침출수와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침출수가 배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성의 쓰레기를 소각 처분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의 양은 표준 상태의 쓰레기 1kg 등 얼마인가? 쓰레기의 조성은 탄소가 9.5%, 수소가 2.8%, 산소가 10.5%, 불연소 성분이 77.2%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소 분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을 보시면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 S로 계산을 하죠.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kg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의 함량이 지금 9.5%니까 0.095를 대입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소의 함량이 2.8%니까 0.028, 그리고 산소의 함량이 10.5%니까 0.105, S는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24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번 대표적인 고형화 처리 방법인 석회 기초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석회를 사용한다든지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탈수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반죽을 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답은 가격이 매우 싸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석회 포졸란 화학 반응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맞죠? 답은 pH가 낮을 때 폐기물 성분의 용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답은 탈수가 필요하다. 시멘트나 석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있는 수분을 탈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열분해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열분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을 열분해 과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열분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료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운전온도, 가열속도, 폐기물의 성질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답은 열분해 방법은 저온법과 고온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온은 500에서 900도씨, 고온은 1100에서 1500도씨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1000도씨를 기준했을 때 1000도씨 이하는 저온, 1000도씨 이상은 고온 열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열분해 온도에 따르는 가스의 구성비는 고온이 될수록 기체 연료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CO2의 함량은, CO2는 가연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줄어야 되고, 그리고 수소라는 H2는 가연 성물질인 것 같아요. 증가해야 되죠.
라번에 열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액체 물질에는 식초산, 아세톤, 메탄올, 오일, 타르, 방향성 물질이 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체 연료 중에서 수소가 증가,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감소한다는 것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100kl에서 SS가 24,500mg/L를 제거하였다. SS의 함수율이 96%라고 하면 그 부피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설러지량을 나타냈을 때 제거된 설러지량 곱하기 분뇨량에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제거되는 SS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뇨가 킬로리터는 뭐하고 동일하죠? 미터의 3승하고 동일해요. 자, 그리고 미리그램 퍼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100kg니까 100리터의 3승 곱하기 24,500은 24.5kg per 미터의 3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거된 설러지량이 100리터의 3승 곱하기 24.5kg per 미터의 3승이거든요. 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이라는 말이나 그램 퍼 센치의 3승이라는 단위가 붙었을 때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얼마의 값을 곱해주느냐면 10의 3승을 곱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비중이 1이면 비중량은 1000kg per 미터의 3승이거든요. 따라서 1000kg per 미터의 3승을 나눠줘서 단위를 미터의 3승으로 바꿉니다.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처리 후의 함수율이 96%, 따라서 61.25 미터의 3승이 나오겠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팁에 있으니까 단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안매립 공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순차 투입 방법은 호환척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투입하여 육지화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가번의 수심이 깊은 처분장에서는 건설비 과다로 내수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순차 투입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가번의 처분장은 면적이 크고 일일 처분량이 많다. 가번의 수중부에 쓰레기를 깔고 압축 작업과 복토를 실시하므로 근본적으로 내륙 매립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안 매립 같은 경우에서는 육지처럼 쓰레기를 넣고 복토하고 쓰레기 넣고 복토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륙 매립과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32번 오염된 농경지의 정화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부터 비오염 토양을 운반해서 넣는 정화 기술은 비오염 토양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지금 오염된 토양을 통에 넣어서 우리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객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내보시면 매립지 표면 차수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차수막은 표면 차수막과 그리고 연직 차수막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표면 차수막은 표면 전체를 우리가 차수를 하는 거고 반면 연직 차수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우리가 차수 시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립지 바닥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매립 전이라면 보수가 용이하지만 매립 후에는 어렵다. 그리고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불필요한 것은 불투수층으로 바닥이 완전히 안반층이 됐을 때 지하수의 유입이 없는 경우에서 다시 말해서 연직 차수막에서는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표면 차수막에서는 침출수나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차수막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싸지만 매립지 전체를 시공하는 경우에서는 많아서 총 공사비는 비싸다. 반면에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시공하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싼데 총 공사비는 저렴한 게 연직. 반면에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나 총 공사비가 비싼 거는 표면. 그리고 지하수나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것도 표면이라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안정화 방법 중에서 습식산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갑은 액상 슬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 용존산소에서 화학적으로 슬러지 내에 유기물을 산화시킨다. 답은 반응탑이나 고압펌프, 공기압축기,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은 산화 범위에 융통성이 있고 슬러지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냄새가 나고 건설비가 많이 요구된다. 답은 고도의 운전 기술이 필요하며 처리된 슬러지에 탈수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습식산화법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의 운전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슬러지에 탈수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게 되면 인공복토제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복토제라는 것은 우리가 매립을 하고 위에 덮는 흙을 복토제라고 해요. 가번에 투수계수가 높아야 된다. 투수계수가 높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쉽게 투수가 되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투수계수가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지 화재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생분해가 가능해야 되죠. 분해가 가능해야지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살포가 용이해야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고요. 그리고 36번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 계통도가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슬러지는 무조건 농축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농축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현기성이나 호기성을 소화를 시키는 안정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약품을 주입하는 계량조. 약품을 주입하는 목적은 탈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수, 건조, 소각.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매립 초기에는 침출수의 pH가 약알칼리성이며 매립 연한이 오래된 경우에서는 약산성을 나타낸다고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매립 초기의 침출수, 초기에서는 약산성. 자, 그리고 매립 연한이 오래된 경우에서는 약알칼리성. 서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매립 초기에는 생분해성이 높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반면 매립 연한이 오래된 경우에서는 난분해성 유기물 함량이 높다. 그래서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분해가 잘 되는 물질, 미생물에 의해서, 그리고 난분해성 물질이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뜻합니다. 답은 침출수의 수질은 연차별, 계절별로 변하겠죠? 답은 통상 침출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축분과 톱밥의 쓰레기를 혼합한 후에 퇴비화해서 함수량 20%의 퇴비를 만들었다면 퇴비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축분은 12.0, 함수량이 85%, 톱밥은 2.0톤, 그리고 함수량이 5.0이에요. 그러면 혼합 함수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혼합 함수율은 보시다시피 12톤짜리가 85%, 2톤짜리가 5%, 그리고 12톤 플러스 2톤으로 나눠주면 혼합 슬러지의 함수율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퇴비량을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슬러지 공식을 쓰면 돼요.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양은 축분 플러스 톱밥이니까 14톤이죠. 14톤일 때 함수율은 73.57%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퇴비화 후에 함수율이 20%예요. P2가 그럼 20%가 되겠죠? 따라서 W2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W2는 4.63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지로부터 가스가 발생할 때의 시 예상되면 발생가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최소한의 환기 설비 또는 가스 대책 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가번 발생가스의 축적으로 덮개 설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번 식물 식생의 과다로 식생이라는 것은 많이 심는다는 거죠. 식물을 많이 심음으로써 지중 가스 축적이 가중되는 경우 자, 우리가 식물을 많이 심는다고 해서 지중에 가스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스가 적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환기 설비하고 가스 대책하고 나무 심는 거, 식물 심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답은 유독가스가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매립지 위치가 주변 개발지역과 인접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 중에서 메탄가스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배출시키는 장치를, 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포집을 하기 때문에 납은 식물 습산과 가스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호기성 퇴비와 설계의 운영 고려 인자 중에서 CMB로 알맞은 것은,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죠. 따라서 초기, 우리가 퇴비화를 했을 때 초기 CMB는 얼마죠? 30전후가 적당하다고 그랬죠. 30전후니까 25에서 50이 30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CBT 문제를 풀고 있는데 CBT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이 부족하면 이론 부분에 들어가서 내용을 항상 보충을 하면서 내용과 지금 실전 문제나 CBT 시험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별도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